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별책 부록의 거북이입니다. 여러분은 돈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복잡하고 짜증나고 두려운 감정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나와 돈의 관계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오늘 소개할 책의 저자 이본의 제는 백만장자부터 아르바이트생까지 다양한 사람의 재정적 고민과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독일의 자산관리 전문가이자 라이프 코치입니다. 그녀는 평소 내가 돈을 대하는 태도와 감정에 따라 손해를 보기도 하고 최상이 큰 부를 얻기도 한다고 오늘 소개할 돈의 감정이라는 책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말하는 부자가 되는 돈의 태도는 무엇인지 알아보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를 존중해야 돈도 나를 존중합니다. 돈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첫 번째 요소는 존중입니다. 관계에서 서로를 존중하지 않으면 깊은 인연을 맺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아무리 완벽하더라도 서로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면 좋은 관계를 오래 유지하지 못합니다. 각자 삶의 원칙, 좋아하는 것, 꿈과 계획 등을 존중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내담자는 돈이 없어서 나를 찾아옵니다. 그러나 문제는 돈이 아닙니다. 진정한 문제는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자신의 기술, 재능, 성격, 업무 능력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일에 너무 낮은 작업 단가를 적용합니다. 돈은 자신의 가치를 측정하는 객관적인 수단입니다. 돈은 내가 어디에서 실패하고 성공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자신이 머물러 있는 집, 사무실 등의 주변 환경은 돈과의 관계를 고스란히 반영합니다. 돈을 관리하는 장소인 집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요? 제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당시 집에는 청구서가 산더미처럼 여기저기 쌓여 있었고 이메일에는 확인하지 않은 입출금 명세서로 넘쳐났으며 중요한 세금 서류는 서랍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일상의 중요한 부분도 정리하지 않아 형편없었고 돈을 존중하는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시각화 연습을 통해 나 자신과 돈을 존중하는 태도가 어떤 건지 살펴보세요. 눈을 감으세요. 돈이 당신의 친구라고 상상해 보세요. 돈은 가장 친한 친구이자 동료이고 인생의 파트너입니다. 친구가 집으로 찾아옵니다. 당신은 친구와 함께 앉아서 돈을 관리하고 청구서를 보고 돈을 입금합니다. 지금 이 장소에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밝고 아늑한가요? 어둡고 비좁은가요? 친구와는 어떤가요? 친구가 조금만 더 머물렀으면 하나요? 아니면 금방 떠났으면 하나요? 이제 다시 눈을 떠보세요. 현재 돈을 아끼는 마음과 돈을 손에 쥐었을 때 느끼는 즐거운 만큼
친구를 중요하게 여기고 즐겁게 해준다면 얼마나 자주 놀러 올까요? 지금은 젠장, 지금 당장 집을 정리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책을 한쪽으로 치워두고 앞으로 돈을 관리할 장소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아름답게 꾸며보세요. 만약 친구랑 몇 시간이고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돈과 좋은 관계를 쌓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돈 관리는 최대한 편안한 상태로 해야 합니다. 주변 환경은 내 기분을 좌지우지합니다. 온종일 주방에 설거지거리가 쌓여있으면 요리할 기분이 나지 않습니다. 돼지우리 같은 거실에서 TV를 보며 편안한 마음으로 쉬기는 어렵습니다. 요리하거나 텔레비전을 보는 건 삶의 낙이지만 주변이 어지러우면 요리하거나 TV를 보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는데 심기가 불편한 주제를 다루는 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돈과 관련된 걸 떠올릴 때 부담이나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립니다. 일단 내면의 변화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외면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책상에서 캔들을 피우고 활짝 핀 꽃, 맛있는 커피, 차, 케이크, 레드와인을 앞에 놓고 입출금 명세서와 청구서를 처리하거나 소득세를 신고하면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돈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차츰 줄어듭니다. 돈을 관리하는 장소를 꾸미기 전후의 사진을 찍고 공간의 분위기와 기운이 어떻게 변했는지 느껴보세요. 저는 해가 일찍 지는 겨울에는 따뜻하고 기분 좋은 분위기를 내려고 향초를 켜곤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향초의 향은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돈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불러일으키고 돈을 생각하면 어느새 마음이 충만해집니다. 돈을 밀어내는 모호한 말. 더 많이, 모자라다, 너무 많다, 너무 적다. 돈이 더 많았으면 좋으련만 벌어도 모자라요. 너무 비싼데요. 항상 수준에 남는 돈이 너무 적어요. 자, 이 중에서 어떤 표현이 익숙하게 들리시나요? 아마도 모두 자주 들어보는 말일 것입니다. 실제로 돈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하지 않기 때문에 돈 이야기가 나오면 저런 모호한 문장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으로 원하거나 생각하는 걸 말할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워크숍에서 한 내담자는 돈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이 있었으면 좋겠냐고 묻자 참가자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냥 돈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알겠어요. 여기 1,000원을 드리죠. 돈이 더 많아졌죠? 물론 여기에는 다른 뜻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참가자는 얼마나 더 있으면 좋을지 감히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문제에
이성적으로 접근했습니다. 감정적인 소망이라도 이성적으로 접근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돈을 더 벌었으면 좋겠냐고 물었을 때 참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좋은 슈퍼마켓에 가고 아이들이 원하는 걸 해주고 좀 더 넉넉하게 휴가를 보내고 싶어요. 이게 바로 내담자의 진정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각의 소망에 개별적인 금액을 할당했습니다. 유기농 슈퍼마켓에 가려면 한 달에 25만 원이 더 필요했고, 아이가 원하는 걸 해주려면 7만 원이 더 필요했고, 넉넉한 휴가를 보내려면 한 달에 40만 원씩 더 저축해야 했습니다. 총 합해서 80만 원 정도가 나왔죠. 내담자는 이전과 다르게 솔직히 한 달에 130만 원이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원하는 금액을 구체적으로 말하며 그제야 저의 숨은 뜻을 알겠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의 소망을, 아니 꿈을 구체적인 금액으로 이야기했을 뿐인데 인생의 목표가 더 명확해졌습니다. 왜 꿈을 말하기를 두려워하는 걸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걸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걸까요? 주제넘게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것 같아 입 밖으로 내기에 거부감이 들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진화 생물학적 관점에서 인간은 무리지어 사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가족, 공동체 등 속할 수 있는 집단이 필요했습니다. 개인이 느끼는 양심의 가책 이면에는 집단이나 공동체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무의식에 깔려 있습니다. 과거에 집단에서 쫓겨나는 건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억이 현대인의 유전자에도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사람들은 돈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보입니다. 130만 원이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대신 더 많이 벌고 싶어요. 70만 원이 모자라요 라고 말하는 대신 모자라요 라고 말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신경 쓰이고 두렵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하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또한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고 목표를 이루지 못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원하는 걸 모호하게 말한다면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확고한 목표가 없기에 애초부터 목표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여행을 가고 싶다고 상상해 보세요. 목적지를 고른 후 어떻게 가야 할지 생각해 보세요. 애초에 목적지가 없으면 목적지에 갈 방법을 생각할 수조차 없습니다. 목표가 구체적인 장소일 필요는 없습니다. 따뜻하고 햇볕이 내리쬐는 곳에 가고 싶어요. 또는 산, 바다, 도시에 가고 싶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목적지를 미리 정해놓아야 합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로리다에 가고 싶어요 대신 130만 원을 더 벌고 싶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햇볕이 내리쬐는 곳을 가고 싶어요 대신 이달 말에 25만 원을 남기고 싶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등산 가고 싶어요 대신 올해 자기계발 강좌를 꼭 듣고 싶어요 라고 말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해야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이 벌고 싶어요 해서 어떻게 하면 130만 원을 더 벌 수 있을까? 라는 목표를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벌어도 모자라요 해서 이달 말에 25만 원을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목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너무 비싼데요 라고 말하는 대신 어떻게 하면 올해 자기계발 비용을 댈 수 있을까? 라는 목표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어떻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면 문제의 해결책이 나옵니다. 용기 내서 목표를 수치화해 보세요. 목표를 수치화해서 생길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목표 달성에 완전히 실패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목표가 없다면 애초부터 목표를 달성하려는 시도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일단 목표를 설정하면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말은 현실이 됩니다. 나 자신을 정확하게 비추는 또 다른 거울은 바로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담자들이 돈에 관해 어떻게 말을 하는지 보면 종종 자신에 관해 이야기하듯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나는 돈이 부족해요. 나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 일에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내 문제와 감정, 생각에 신경을 쓰고 싶지 않아요. 두려워요. 내 인생의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 두려워요. 앞에서 살펴본 시각화 연습으로 잠시 돌아가 보죠. 친구가 집에 왔다 간 후 배우자나 연인이 집에 온다고 상상해 보세요. 평소에 돈을 설명할 때 쓰는 단어를 써서 친구가 집에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친구의 문제에 신경을 쓰고 싶지 않아. 또는 난 좋은 친구가 아니야. 또는 심지어 항상 친한 친구로 남을 수 있을까? 라는 말을 합니다. 방금 한 생각과 말을 비추어 볼 때 이 우정이 얼마나 오래 가리라 예상하시나요? 저는 지금까지 30권 정도의 책을 번역한 번역가로서 특정한 감정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니 코칭을 하면서 말이 씨가 된다는 사실을 매번 목격합니다. 본인이 한 말로 인해 심리적, 물리적인 압박을 받거나 말을 아무렇게나 내뱉자마자 그 말처럼 삶의 희망이 사라지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나는 돈을 끌어당기는 말을 하고 있을까요? 밀어내는 말을 하고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인생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불교에는 수박씨를 심고 벚나무가 자라기를 기대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이 삶에 작은 씨를 뿌린다는 걸 의미합니다. 내가 뿌린 씨앗은 원래보다 더 큰 싹을 틔웁니다. 아무리 작은 수박씨를 심어도 큰 수박이 나는 것처럼 말이죠. 생각과 말, 행동은 바로 그 씨앗입니다. 이 정도로는 안 돼.
난 부족한 사람이야. 이걸 누구 코에 갖다 붙여? 내 직업은 돈이 안 되는 직업이래. 등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정말 부족하게 될 것입니다. 부유하다고 생각하면 부유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부유함은 물질적인 부유함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누릴 수 있는 풍요로움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우자, 나 자신, 그리고 돈과의 관계에 어떤 생각이 담긴 씨앗을 심을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원하지 않는 씨앗이 싹을 틔우면 말려 죽여야 하고, 원하는 씨앗은 싹이 잘 자라도록 물을 줘야 합니다. 외부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만큼 내면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관심을 먹고 자란다 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연인이 저지른 실수에만 초점을 맞추면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라는 생각만 들게 됩니다. 하지만 장점에 집중하면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나 자신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없는 일에 집중하면 자신감이 떨어지고 단점만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장점에 초점을 맞추면 점점 발전할 수 있습니다. 돈도 그렇습니다. 두려움과 부족함에 초점을 맞추면 돈은 더 부족해지고 두려움은 커질 것입니다. 가진 것과 충만함에 집중하면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감정에 관해 이야기할 때 빠져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당신은 마지막으로 사랑해 라고 말한 게 언제였나요? 그리고 누구에게 사랑한다고 말했나요?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강아지에게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거울을 보며 사랑해 라고 마지막으로 말한 적이 언제인가요? 예를 들어 저는 점원, 버스 운전사, 동료, 친구 등을 만나면 활짝 웃으며 인사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거울을 볼 때는 어떤가요? 아무런 미소도 짓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해 라고 말하면 좀 이상하게 들립니다. 타인을 사랑하거나 타인의 사랑을 받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한다는 말이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었지만 이는 꾸며낸 문장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머리로는 알아도 가슴에는 와닿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해 라고 말하는 게 어렵다면 내 돈을 사랑해 라고 말해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아무도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은 돈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건 그 어떤 것보다 저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사랑하라는 말이 낯설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저의 수강생 마리는 돈과 원만한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온라인 강좌에 참여했습니다. 3주간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돈을 연구한 후에도 돈을 사랑하지 못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움이 드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돈을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관계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누군가를 만나면 호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다음에 만날 약속을 잡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나 상대방을 이해하고 어떤 사람인지 알아갑니다.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마음에 듭니다. 상대방을 더 자주 생각하게 되고 더 좋아하게 됩니다. 좋거나 나쁜 일이 생기면 상대방과 바로 공유하고 싶습니다. 함께 계획을 세우고 신뢰를 쌓습니다. 서로의 곁에 있어줍니다. 몇 주, 몇 달이 지나고 즐겁게 지내다 보면 그 또는 그녀와 사랑에 빠집니다. 며칠 또는 몇 주 만에 사랑에 빠지기는 어렵습니다. 진실한 사랑은 사랑이 커가고 신뢰가 뿌리내릴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랑에 빠지는 것은 뇌의 화학적 반응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건 나와 잘 맞는다고 느낄 때 내리는 일종의 결정입니다. 잘 맞는다는 건 모든 게 완벽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완벽하다고 규정하는 건 객관적인 완벽과는 거리가 있으므로 어떤 면에서는 완벽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완벽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무균의 상태나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떠올립니다. 생활지에 실린 사진을 보고 근데 전등과 텔레비전, 컴퓨터 테이블은 어디 있으려나? 라고 의심하지 않고 그저 보이는 완벽한 환경을 생각합니다. 제 생각의 완벽이란 내 인생에 꼭 맞는 것입니다. 조각의 모서리가 딱 들어맞아 매끄럽게 연결되는 것. 매끄럽지 않는 부분을 마찰시켜 부드럽게 만들지 아니면 그 부분을 그대로 내버려둘지 생각하는 게 바로 완벽입니다. 완벽은 서로가 최고의 모습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에 대한 사랑과 돈을 향한 사랑에서 완벽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자신을 대하듯 돈을 대해야 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알아가고 혼자 그리고 돈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또 나의 강점과 약점을 알고 모두 포용하는 법을 배우며 어느 순간 나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겠다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 수준에 다다르면 완벽하지 않은 것을 보고 자책하거나 비난하는 걸 그만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매일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자, 이제 많은 걸 깨달았으니 지금부터는 예전과는 다른 결정을 내려보세요. 나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이제는 무언가를 바꾸고 싶은 인생의 시점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았던 과거의 일을 살펴보세요. 정말 용기 있고 대담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문장을 꼭 가슴에 새겨두세요. 나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자. 누군가와 막 사귀기 시작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 사람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거나 빙판길에 미끄러진다 해도 너무 설레서 말을 더듬는다고 해도 최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자신도 그렇게 대하면 됩니다. 자신과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세요. 연인을 대하듯 나를 사랑스럽고 너그럽게 대하며 알아가면 나 자신에게 진정한 호감을 느끼게 됩니다. 돈을 다루는 방법은 자신의 가치에 대한 믿음과 관계의 질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관계 패턴을 인식하고 재구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돈을 나 자신이나
사랑하는 이를 대하듯 존중하고 공감하고 세심하게 대한다면 돈 관리의 즐거움을 개발할 수 있으며 모든 관계에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은 비상 상황에서 의리를 저버리지 않고 멋진 계획을 실천하게 해주는 미래에 충실한 동반자입니다. 돈이 나쁜 게 아니라 돈과 올바른 관계를 구축하는 게 중요할 뿐입니다. 연인, 친구, 나 자신, 심지어 돈과의 관계까지 좋은 관계의 기초는 항상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걸 잃었는지 잊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도달한 이정표를 제대로 축하하지 않고 대충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때로 그런 이정표는 도로 가장자리에 있는 자갈처럼 잘 보이지 않습니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못 보고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조그만 자갈들이 모여 길을 만듭니다. 무언가를 바꾸고 싶을 때, 정보를 얻기 위해 처음으로 인터넷 검색창에 키보드를 두드려 볼 때, 자기계발서를 탐독할 때,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도해 볼 때 등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모든 순간을 인생의 이정표로 맞이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이정표를 마주했을 때 그 순간을 잊지 않고 꼭 축하해 보세요. 이런 기분 좋은 감정이 당신을 평생 행복한 부자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저에게 돈은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릴 수 있는 풍요의 감정도 주지만 치명적인 스트레스를 주기도 하는 존재였어요. 나에게 너무나 스트레스인 걸 알기에 한편으론 두려운 마음도 있었고요. 생각해보면 그 두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 돈과 더 멀어졌던 것 같아요. 반대로 돈에 집착하지 않고 돈을 사용할 때 감사하고 제대로 헤빙을 하면 뜻밖의 돈이 더 벌리기도 하더라고요. 돈의 감정은 이런 저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책이에요. 스노우폭스그룹의 김승호 회장님, 켈리델리의 켈리체 회장님도 돈은 인격체로서 돈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자신의 부가 결정된다고 하셨는데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돈에 대해 긍정적인 마음과 감정을 갖고 친해질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책입니다. 내가 돈을 대하는 감정을 속속히 점검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평소에 내 마음 상태를 살펴보며 부정적인 감정을 알고 나 자신에게 먼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마음을 다스릴 수도 있는 책이니 돈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분들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